태조왕 시절 고구려는 본격적인 한나라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쟁 영웅으로 부상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태조왕의 동생인 수성입니다. 삼국사기는 태조왕의 친동생인 수성이 용감하고 굳세며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함이 적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훗날 폭군으로 알려진 그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차대왕이 내보인 군사적 재능 역시 보통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서기 121년에 태조왕이 사망했다는 학설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차대왕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서기 146년 고구려는 요동의 서한평을 공격하였습니다. 차대왕이 권력을 잡은 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한나라와의 전쟁이 다시 발발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동안 전략가인 차대왕은 꽤나 공을 들여 전쟁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로 고구려는 대방령을 죽이는 것은 물론 낭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대무신앙이 정복했다가 한나라에게 빼앗긴 낭랑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본토와 낭랑 사이를 완전히 끊어 놓아야 했는데 이제 그 전략을 실행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고구려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낭랑은 철저하게 고립될 것이었기 때문에 낭랑태수가 서한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방어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한평을 점령하려던 차대왕의 의도가 관철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한반도와 요동을 연결하는 서한평에 대한 압박을 가할 정도로 고구려가 성장하였고 고구려가 훗날 낭랑을 완전히 병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듯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을 자랑한 차대왕이었지만 그에 대한 삼국사기의 평가대로 국내에서는 정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47년 봄 우보 고복장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했다는 말로 미루어 차대왕에게 반란을 꾸몄다는 의심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복장은 처형이 임박하여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통하구나. 내가 과거의 선왕에 가까운 신하로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을 보고도 조심하라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스럽게도 선왕께서 내 말을 따르지 않아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제 왕위에 앉은 당신은 당연히 정치와 교화를 새롭게 하여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충신을 하나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도의가 없는 시절에 살아남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고복장의 죽음은 신하들을 차대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고복장이 죽은 후 몇 개월 후 좌보 목도루가 병을 칭하고 은퇴하였는데 이는 자신도 고복장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까 두려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차대왕은 그 자리를 어지류, 미유, 양신 등에게 채우게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선에 어긋나는 신하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에 신복들을 채우는 전형적인 폐쇄적 인사였습니다. 차대왕의 숙청은 태조왕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고구려에서 왕위가 형제 상속이 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 경우에 먼저 왕위에 올랐던 형의 아들들, 즉 차대왕의 경우에는 조카들은 해를 입지 않고 정치적 입지를 이어가서 훗날 차대왕의 사위에 뒤를 잇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정치 권력의 이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148년에 태조왕의 맏아들 막근을 죽였고 그 아우 막덕은 자신도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대왕이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와 울자 왕이 그 까닭을 무당에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당은 흰 여우가 나타난 것은 괴이한 징조로 하늘이
왕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말하는 경고이며 하늘의 뜻대로 행하면 화가 복으로 변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차대왕은 이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무당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듯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고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자 신하들은 두려워하였고 진심을 그대로 알리는 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49년에는 일식이 일어났고 5별이 동쪽에 모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를 흉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한 천문관은 이를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고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화가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에도 차대왕은 귀를 막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료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지만 차대왕의 폭정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동안의 차대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시기,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왕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165년 연나부의 조의 명림답부라는 인물이 마침내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차대왕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서는 군사 정변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쿠데타군을 이끌고 궁을 습격해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예상외로 우발적이거나 급작스럽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명림답보가 차대왕을 몰아낼 당시에 왕위 계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대왕의 폭정은 막을 내립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차대왕의 통치 기간은 불과 19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설에 근거하여 그의 치세가 서기 1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차대왕의 통치 기간은 165년까지 44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삼국상이득의 사료에는 태조왕의 통치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고 차대왕의 통치 기간은 짧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쿠데타로 집권한 명림답보에 의해 차대왕의 통치 기간이 고쳐서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료에 나온 것처럼 서기 121년부터 146년까지, 즉 삼국사기에 의해 차대왕이 실권은 장악했으나 태조왕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시기에 고구려 전국은 대체로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한나라의 승리를 거두고 있었고 내치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의 집권자가 태조왕이 아니라 차대왕이었다는 우리의 가설이 맞는다면 차대왕의 통치 기간의 60% 정도는 상당히 훌륭했다 할 것입니다. 이를 반란으로 왕을 죽인 명림답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명림답부는 무려 25년간이나 선정을 펼친 왕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폭정에 근거하여 살해한 셈이 됩니다. 게다가 명림답부는 다음 왕을 정하지도 않은 채 반란을 일으킨 셈이니 그의 쿠데타는 명분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명림답부는 반란이 성공한 후 신대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지만 신대왕의 치세 동안 실질적인 통치자는 명림답부였습니다. 명림답부의 입장에서 차대왕을 완전한 폭군으로 만들려면 그의 치세 마지막 기간만을 조명하도록 사료를 편찬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듯 삼국유사에는 신대왕이 태조왕과 차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더 이상의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에 이를 명쾌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